내 나이 49. 나는 압구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기 한 장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1동 74035.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 적힌 이름, 석자, 박민준.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아내의 차를 청소하다가 시작되었다. 아내가 바빠서 세차할 시간이 없다고 했기에 오랜만에 내가 직접 손세차를 해주기로 했다. 조수석 아래를 닦으려 허리를 숙였을 때 나는 그 물건을 발견했다. 묵직한 가죽 케이스에 담긴 선글라스였다. 고급 외제차 운전자들이나 쓸 법한 세련되고 값비싼 디자인. 내 것일 리 없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아내 역시 이런 남성용 선글라스를 사서 쓸 이유가 없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애써 이성을 붙잡았다.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일 수도 있지. 동료가 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 나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러나 그 선글라스 케이스에서 희미하게 풍겨 나오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는 내 모든 긍정적인 추측들을 무너뜨렸다. 아내의 차 안에서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향이었다. 마치 내 삶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 없이. 화장은 옅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도 늦었네. 일이 많았나 보네. 아내는 싱긋 웃으며 응. 회식 때문에. 미안. 자기 먼저 잤지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감히 캐물을 용기가 없었다. 선글라스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아내의 차를 살폈다.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때 나는 운전석 시트와 콘솔 박스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펼쳐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아내의 필체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바로 압구정동 아파트 주소와 이름이었다. 그 종이를 든 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퍼즐처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선글라스, 늦은 귀가, 그리고 이 주소.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곳에 서 있다. 이곳은 내가 평생 발 디딜 일이 없을 것 같던 곳이었다. 반짝이는 명품 매장과 고급 외제차들. 나는 마치 이방인 같았다. 아내의 성공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던 우리가 아니었다. 아내의 성공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였고 나는 그 세계의 바깥에 서 있는 존재였다. 내 이름은 김지훈. 이제 곧 50살이 되는 평범한 남자다. 30년 가까이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해왔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손님이 뜸해진 지 오래다. 아내는 잘 나가는 마케팅 회사의 부장이다.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고 모든 결정은 아내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가끔 손님 한두 명이 찾아오면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25년 전 내가 운영하는 작은 사진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맑은 눈을 가진 풋풋한 여대생이었다. 나는 렌즈를 통해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은 이 작은 사진관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언제부터인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었다. 아내는 점점 바빠졌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고 침묵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 침묵이 부부간의 편안함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결과였다. 나는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차는 예전의 작은 경차가 아니었다. 아내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한 크고 번쩍이는 세단이었다. 나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25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 삶은 이미 한참 전에 멈춰버렸는데 아내는 저 차를 타고 나만 모르는 다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이름은 김지훈. 20살에 처음 카메라를 잡았고 30살에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차렸다.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진관이었다. 아이들 100일 사진부터 결혼 기념 사진, 가족 사진까지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값비싼 카메라 대신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인화된 사진 대신 SNS에 사진을 올렸다. 나의 사진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사진관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래된 필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나를 반겼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늘 그렇듯 낡은 마루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벽에는 내가 찍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기록했지만 정작 내 삶은 그들의 사진처럼 빛나지 않았다. 한때 이 사진관은 아내와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녀는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여대생이었다. 학교 과제를 위해 사진관을 찾았고 나는 렌즈를 통해 그녀를 처음 만났다. 나는 셔터를 누르는 내내 그녀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푹 빠져들었다. 우리는 사진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나는 그녀에게 사진의 기술을, 그녀는 나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흑백 사진에 색이 입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고 아름다웠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이 사진관에서 함께 꿈을 꾸었다. 나는 사진을 찍고 그녀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아들의 100일 사진도 첫돌 사진도 모두 내 손으로 찍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단순한 주부에 머물 사람이 아니었다. 타고난 감각과 열정으로 그녀는 마케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재능은 금세 빛을 발했다. 그녀는 승승장구했고 집안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풍족해졌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제 넓은 정원이 딸린 그림 같은 집이 되었다. 반면 나의 사진관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서툴렀다. 필름 카메라를 고집했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내는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조언을 건넸지만 나는 그녀의 성공에 비해 초라해진 내 모습이 부끄러워 그 조언들을 외면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났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 돌아오는 아내와 하루 종일 한두 명의 손님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있는 나. 저녁 식탁은 언제부턴가 침묵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고 각자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익숙함과 편안함이라고 애써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부부의 쓸쓸한 초상이었다. 아들마저 재작년부터 유학을 떠난 후 집은 더 넓고 더 조용해졌다. 아들의 방은 먼지가 쌓여갔고 아내가 가끔 보내주는 생활비와 안부 문자가 아들의 존재를 대신했다. 나는 하루 종일 사진관과 집을 오가며 공허한 시간을 견뎌냈다. 아내의 성공은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내 안의 공허함은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성공한 아내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된 것 같아 점점 더 작아지고 무기력해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굳게 닫힌 서재문은 마치 우리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만의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늦은 시간, 차고 안의 차는 정적 속에 놓여 있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시트와 핸들을 만져보았다. 아내의 옅은 향수 냄새가 차 안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물건인 선글라스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가 가져온 충격적인 진실은 내 삶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내가 애써 외면했던 균열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가 출근한 뒤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나섰다.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주소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를 이끌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회색빛의 낡은 세단을 몰고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나는 101동 입구 근처에 차를 세웠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마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쌉싸름한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내가 나타날까? 아니면 그 남자가 나타날까? 나는 주변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아내의 차였다. 아내가 운전하는 그 차는 항상 깨끗하고 먼지 한 톨 없었다. 아내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내렸다. 그녀는 평소 출근할 때와는 사뭇 다른 옷차림이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화장도 훨씬 연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은 마치 풋풋했던 대학 시절의 그녀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편안한 모습이 오히려 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휴대폰을 귀에 대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 웃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생기가 넘쳤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얼굴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빛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다.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까. 나는 차를 바꿔 타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 차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차를 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야근이라고 둘러대던 날들, 주말에 급하게 나갔던 날들, 그녀는 모두 이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보처럼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느낀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너무 뜨거웠고 나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파트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메뉴를 권했고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았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아내의 손을 잡은 남자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 걸으며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달았다. 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나는 그녀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내 대답은 공허했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질투했고 그녀의 세계에 다가가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내 다리가 무거웠고 숨이 가빴다. 나는 그저 길가에 서서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꼿꼿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그 모습에서 내가 알던 아내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낡은 사진관에서 꿈을 꾸던 그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에 살며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어리석고 멍청한 남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재에서 낡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아내는 나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하루를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늘 응, 그냥 뭐 바빴지 와 같은 단조로운 말들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옷차림, 표정, 말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전보다 더 자주 외출했고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는 나를 향할 때보다 휴대폰을 볼 때 더 진실되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나의 의심을 눈치챌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녀가 먼저 모든 것을 털어놓아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주말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나들이나 갈까 교회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미안해, 자기. 이번 주말에는 회사 세미나 때문에 지방에 가봐야 해. 다음 주에 꼭 가자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녀의 외출을 돕는 이중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짐을 챙길 때 옆에서 커피를 타주었고 그녀가 문을 나설 때에는 일 잘 보고 와 라고 말해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나는 홀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질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몸부림쳤다. 나는 그녀가 왜 내게 거짓말을 하는지,
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두려웠을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겁을 먹었을까. 나는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녀는 내게 굳게 닫힌 문만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 나왔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 그냥 우리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놓았다. 자기,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자기 마음도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잖아. 우리 아들도 다 컸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서로의 삶에 내가 없는 것 같아 두려웠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어? 아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자기, 피곤해서 그런가 봐. 일찍 자자. 그녀는 그렇게 나의 질문을 회피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나는 그 독을 마시며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가짜 평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기만적인 평화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이 어정쩡한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세미나라는 거짓말 대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모임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 테이블 위에 선글라스를 보고는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거 당신 차에서 나왔던데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다. 내가 쓰던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누가 두고 간 거야. 아내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거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는데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냥 놔뒀어.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압구정동 그 아파트는 뭐야? 아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립스틱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도 당신 차에서 나왔어. 내가 당신 차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지. 선글라스랑 이 종이.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당신의 행동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진실을 확인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답해. 그 남자. 누구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나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함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당신한테 말해봤자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냥 숨 막히는 것 같았어. 당신은 내가 성공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했지. 나는 당신의 그 불안한 시선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어. 당신은 내가 아닌, 당신이 만든 좋은 아내라는 틀에 나를 가두고 싶어 했잖아. 나는 그 틀을 깨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의 응원이 아닌 나의 불안함과 질투만이 비춰졌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녀의 삶에 무관심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우리의 25년 결혼 생활을 단지 당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버렸다는 거야.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어. 내가 가진 열정과 야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어.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는 달랐어.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진실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가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빼앗아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따질 힘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녀의 차가운 진실들을 마주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종이 조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사망 진단서였다. 아내의 폭로가 있은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내 말을 회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나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 25년의 세월이 담긴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굴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들을 곱씹으며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고 나는 낡은 사진관에 갇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그녀를 질투하고 그녀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보냈을 시간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야근이라고 둘러대던 밤. 나는 홀로 잠 못 이루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 시간.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주말에 급하게 나갔던 날, 나는 혹시나 그녀가 돌아올까. 집안을 정리하며 기다렸다. 그 시간. 그녀는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상상들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며 지었던 미소와 그 남자를 보며 지었던 미소를 비교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몸짓, 모든 것이 달랐다.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 앞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사진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그 충동을 억눌렀다.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나는 그녀의 말대로 더욱 비참하고 초라한 남편이 될 뿐이었다. 나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나는 결국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했다. 나랑 그 남자 만나러 가. 나도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 마.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어. 당신 거짓말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다고. 나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어. 당신이 선택한 그 남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연민 같은 것이 엿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절대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아내의 차는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은 마치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행복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내 안의 분노는 이미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절망의 끝을 보러 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내가 내게 주소를 알려주었던 바로 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뜨는 낯선 길들을 따라가는 동안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내는 운전하는 내내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아내의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차를 댈 곳을 찾는 대신 나에게 말했다. 기다려. 내가 전화하고 올게.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걸어갔고 나는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내 심장을 거세게 때렸다.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아니면 그와 함께 나타나 나를 비웃을까 봐 겁이 났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그 남자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에 깔끔한 코트 차림.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표정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미워할 준비를 하고 왔지만 막상 그를 마주하니 분노보다 질투와 자괴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아내는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여기는 내 남편이야. 그리고 나에게도 그를 소개했다. 여기는 박민준 씨. 박민준은 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태도에는 미안함이 진심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그 진심 어린 태도에 오히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내게 미안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박민준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고 그래봤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우리 아내의 무엇이 좋았습니까? 박민준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내분은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열정, 그녀의 능력, 그녀의 삶에 대한 태도. 저는 그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늘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그녀는 저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내가 내게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녀가 내게 미안해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름대로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나는 박민준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우리 아내와 결혼할 생각입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내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후배입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계는 불장난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아내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온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었을 뿐이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내와 박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 역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채올랐다. 차 안은 아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녀 역시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박민준을 만난 뒤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아니,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외로웠던 순간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고 그 결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며칠 동안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했고 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내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2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도 없었다. 아내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고 나는 낡은 사진관과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돈으로 풍족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성공의 그늘에 숨어 있고 싶지도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아들은 유학 중이었기에 우리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아빠랑 엄마,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두 분 잘 지내셨잖아요, 아빠.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외도, 나의 무능력,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지난 세월들.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아빠. 아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어요? 왜 진작 엄마랑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왜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외로웠던 거잖아요. 아빠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대체 뭘 한 거예요?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아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내 가족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아들은 결국 나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다. 아빠. 저는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유학 생활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해요? 두 분이 저에게 준 상처, 어떻게 치유해야 해요, 저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들고 홀로 거실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존경과 사랑까지 잃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무능력과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우리가 살던 큰 집에서 살지 않았다. 아내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고 나는 오래된 사진관 건물과 그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되었다.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젊은 날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관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자 25년의 세월이 담긴 나의 꿈과 열정이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카메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사진을 찍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고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진관 안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낡은 필름들, 먼지 쌓인 앨범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이 사라졌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아내가 내게 남기고 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풋풋한 나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그 사진 속의 젊은 내게 말했다. 너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나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의 외도는 결과였을 뿐.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했고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으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게 기대었던 사랑과 존경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낡은 사진관에 갇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텅 빈 사진관에 앉아 홀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반짝였지만
나의 삶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보냈을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꿈을 꾸었을 시간들. 나는 그 시간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외면했고, 그녀는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이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가 없었다. 아들은 나에게 실망했고,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했고, 그 미안함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나는 아들의 전화를 외면하며 텅 빈 방에서 홀로 울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사진관도 잃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상실감과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점심은 사진관 근처의 낡은 국밥집에서 혼자 먹었고 저녁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나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나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나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예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나 행복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 불빛들은 그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차가운 빛일 뿐이었다. 나는 그 불빛들 속에서 아내의 환한 미소와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나는 가끔씩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을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 단지 근처를 맴돌았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낡은 사진관을 정리하다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었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앨범을 펼쳐보았다. 풋풋했던 우리의 모습.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우리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사진들 속에 나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방치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 앨범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은 사진 속에 행복했던 나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나는 과거에 행복했던 나를 향해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의 행복을 지키지 못했어.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인정했다. 아내의 외도와 우리의 이혼은 나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녀의 삶에 무관심했고 내가 그녀의 외로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남자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미워했다. 나는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꿈꾸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매일매일을 버텨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낡은 사진관 문을 완전히 닫았다.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는 마치 나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홀로 거리에 서 있었다. 내 뒤로는 텅 빈 사진관이, 내 앞에는 텅 빈 삶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쓸쓸한 거리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걸어갔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이 세상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한 노인일 뿐이었다.